이게 지금 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란 말이야. 대통령 배우자가 지금 피의자로 이렇게 출석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 일단은 특검은 뭐 거침없이 할 거라고는 봅니다만은 김건희 구속 때쯤 되면은 또 모든 뉴스가 블랙홀처럼 초대형 사안입니다. 체포 구속까지 가서 이걸 다투는 모습을 보여지고 이렇게 하면 또 윤석열 쪽에서 입장 나오고 국민의힘에서 뒤로 자빠지는 사람들 나올 거고 그래서 또 월말에 이게 전당대회 때 또 핵폭탄으로 들어오고 이게 그냥 창창하게 지금 걸려 있어요. 김범수. 네. 네, 이게 이제 어제 이 아나운서 네. 전 아나운서 SBS 이게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동명이인이 있어요. 그 김범수 카카오. 그렇죠. 네, 카카오 의장은 모빌리티. 그 이미 몇 주 전에 그 이미 입건됐어요. 입건됐고 그 IMS 모빌리티 네. 카카오 모빌리티 네. 그 문제 때문에 김예성 씨 이미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지금 혐의 선상에 올라와 있고 이 김범수라고 이게 전 아나운서인데 이분이 일요일 날 어제 소환 조사 받았습니다. 네. 네, 참고인 조사인데 이게 왜 근데 맥락이 중요하냐면 네. 사실 이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제 그쵸. 모르는 사람 모를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대선 때 맞아. 김건희를 따라다니고 그 약간 윤석열을 팠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기억하고 있죠. 아, 김범수 나왔구나 드디어. 저는 사실 감옥 간 거 아닌가? 라는 정도로. 근데 저분이 왜 그러냐면 결론 말씀드리면 도이치모터스 있죠. 네. 네, 거기 지금 이미 그 수사팀에서는 같이 돈을 태웠다. 공범이다 사실상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이제 1차 조작 사건, 2차 조작 사건 좀 복잡해요. 네. 네. 제가 그 다 이제 그거는 다 강론 이제 각설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범수 씨가 코바나 컨텐츠 그 등기 이사를 했거든요. 그쵸. 사내 이사를. 이게 이제 2011년부터 6월부터 시작합니다. 네. 근데 묘한데 이때가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묘하네. 예. 그때 코바나 컨텐츠 사내이사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 요거 하나 보이시죠. 이게 웬만한 사람들 예능 저 라디오 스타라고 아시죠? 예, 알죠. 예, 요새도 할 걸요. 네. 뭐 MBC 쪽에 죄송합니다. 코바나 근데 컨텐츠 어떡합니까? 이사라서. 이게 여기 나온 걸 어떡합니까? 제가 MBC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 이게 뭐냐면 전직 아나운서 특집이에요. 네. 저 보시면 저 왼쪽에 보면 그 신영일 그 있잖아요. 옛날 KBS 뭐 네, MBC, 네, MBC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저 대사 보이세요? 저희가 샤갈 관련한 책을 샤갈전. 샤갈전. 샤갈. 예, 커버는 저게 언제냐면 라디오스타 저게 방영된 날은 2011년 2월 16일입니다. 네. 2월 16일이고 이때가 언제냐? 샤갈전이 그 2010년 12월부터 네. 해외에서 이제 그림 들어오잖아요. 네. 2011년 3월까지 3개월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샤갈전 이런 거 그 원본 들어오거든요. 예. 전세기로. 네. 그거를 커버나 컨텐츠가 한다고요? 그림 부서지면 누가 뭡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보험료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당연하죠. 이거 개런티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샤갈전이든 뭐든 간에 보통 해외 명작들은 일본에서 많이 해요. 네. 예, 일본에 뭐 컬렉션들이 많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저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이 보증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 현대, LG 요 정도 급 아니면 그러니까. 저거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때 샤갈전을 갖고 들어오는데 저때가 이제 샤갈전 3개월 하는 동안에 네. 그때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조작. 시기예요. 정확하게 맞물려 있네요. 네, 네. 딱딱 떨어지죠. 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동안 2차에 네. 걸쳐서 하거든요. 이게 2년 동안 2차 기간인데 그 사이에 샤갈전도 하고 김범수는 라디오스타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선전을 해요. 내가 요새 이런 문화 사업을 하고 있다. 이제 감이 오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방송 나와서 자기 사업을 저렇게 원군이 홍보를 하고 말이야. 그 좀 이상해. 네, 그러니까 저때 이미 특검 쪽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이 레인지랑 다 뽑아놨고 이거는 계좌를 추적하는 거라서 사실 불러서 네. 물어보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예, 이거 네 계좌 맞냐? 아니면 아니야라고 해라. 아니면 재판 가서 형량이 너 높아질 거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아니면 속옷을 여기서 옷을 벗든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김범수가 저기서 다 불었다는 소리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자마자. 그렇죠. 아니 김검수는 뭐 여기서 다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빠져나갈 네.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이미 지금 떨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끈 떨어진 지. 근데 네. 자기가 뭘 위해서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벌써 뭘 15년 전이에요. 감춰 15년 주니까. 전인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특검의 지금 전략은 뭐냐? 의원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그 사마천의 사기로 활용한 것 같아요. 성동격서. 지금 여러 가지 폭탄을 터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소총도 쏘고 수류탄도 쏘고 여러 군데 해놓고 진짜는 이 뒤에서 간다. 한 칸. 예, 우린 현무 쏜다. 예. 해가지고 첫 타가 제가 듣기로는 도이치모터스. 네. 이미 이거는 증거로 다 확립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소환 전에 마지막 빌드업으로 확인하려고 부른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가 네. 자신의 딸이 김범수 아나운서와 모종의 관계에 있다. 그쵸.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최은순 씨가 했다고 네, 그 다 소리죠. 지금 그 소리. 지금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김범수가 이야기가 더 나온 거고 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김범수와 그 김건희가 네. 2013년에 도쿄 여행에 가서 찍은 사진이 네. 막 공개되고 그랬거든요. 네. 이미 그- 다 이제 네. 공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2013년 8월인데 네. 왜 둘이 사진을 일본 가서 찍혔지? 막 이러면서 네, 아, 그뭐 기사도 있어요. 네. 기사도 있으니까, 예, 그거는 뭐 변호사님은 그냥 나온 걸로 하고 뭐 소송은 제가 감당할 테니까 기사가 있고 기사가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됩니다. 네, 저는 기사를 보고 말씀을 기사를 드린 보고, 거예요. 예, 네. 저희 유탐사나 네. 그 전에 서울의 소리 보면 아 저는 굿모닝 충천. 굿모닝 추죠. 네, 네. 네. 기사가 다 나와 있기 네.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 네. 저는 어쨌든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김범수 씨가 지금 쉽게 빠져나가기 힘들다. 그리고 공중파 예능에서 저렇게까지 할 때는 아이 저게 자기 이권이 걸려 있지 않은데 누가 저런 짓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네, 아니 남의 그러니까 돈 벌러 누가 저렇게 해요? 코바나의 도이치로 이어지는 그 가장 중심적인 흐름에 올라타 있고 그다음에 사내 이사를 2차례 했는데 그렇죠. 그게 주가 조작 시기하고 맞물려 있고 맞물려요. 이게 뭐 계속 보니까 앞뒤가 탁탁 맞네. 네. 예. 그리고 총 보니까 사내 이사를 한 6년 정도 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2번에 걸쳐서. 맞아요. 어니 그러면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 아 그렇죠. 6년씩이라고 코바나 콘텐츠 사내 이사를 했다? 그때 고문이 건진 아닙니까? 아 그렇죠. 와, 네, 맞죠? 같이 가죠. 와, 음. 왜 이렇게 딱딱 맞아? 진짜 휘황찬란하죠. 왜? 네, 여기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묘한 게 뭐냐면 그 김범수 이사할 때가 뭐냐면 박근혜가 사실은 네. 그 해픈투비지만 윤석열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네. 뭐 사람이 충성하는 네, 네. 이럴 때 박근혜한테 탄압받을 때만 조금 엎드려 있어요. 음. 그래서 옛날에 윤석열이 MB 사람이라는 소리 있었잖아요. 네. 초반에는 네. 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정가빈 의원이 국감에서 물어봤을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그 올고든 공직자가 아니라 MB 사람인데 MB 사람을 박근혜 사람이 정가빈이 정통 친박이거든요. 정가빈 의원이 네. 때리니까 거기서 들이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약간 미화된 거죠. 네. 네. 솔직히 말해서 네. 그 미화된 거를 뭐 좀 슬픈 현실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검찰총장을 시키면서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 네. 예,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아무튼 요거는 수사를 오늘 내일 사이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첫 탄은 이제 김건희 우리가 소환할 때, 네. 그러니까 의원님 봤을 때 소환하면 나올 것 같아요. 김건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나는 예. 김건희는 윤석열하고 대처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다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냥 뭐 옷 벗고 훌러덩 들어놓고 이런 식의 그 멧돼지 전략은 아니에요. 조금 지능적으로. 들이받는 건 멧돼지의 전략이고 아. 김건희 전략은 여우의 전략이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돌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벌써부터 여러 가지 기술을 쓰잖아요. 우선 아프다. 그렇죠. 또 6시 이상은 아파서 조사를 못 받는다. 그렇죠. 조사와 조사 간격은 4, 5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오빠 나 아파. 이제 이런 식의 해가지고 이제 다른 쪽에 그래가지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완전히 그 극우 세력을 소환하기 위한 이제 깡닭으로 맞아요. 덤빈다 그러면은 그래도 김건희 머리는 쓴다고 최소한. 그치.
아, 네. 그래서 스타일이 전혀 다르게 이렇게 벌써 판을 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뭐 나올 수 있다. 나오는데 나올 수 있다. 난이도가 있다. 그런데 이제 나오는 기준은 나와가지고 체포가 된 다음에 그리고 구속영장 체포해서 구속영장으로 갈 가능성을 지금 오늘도 여러 사람들이 높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이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 이럴 때는 딴 거 없어. 아프기로 결심하는 게 제일 좋아. 나는 아플 거야.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네. 체포영장 바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도 체포영장에 나왔잖아요. 그쵸. 네, 조사 협조하지 않은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즉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김건희는 뭐 방법이 없이 체포가 되는데 체포가 되는 것보다는 최대한 어떻게 하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까 그치. 그거를 궁리할 거예요. 왜냐면 밖에 있어야 본인이 활동을 하면서 그쵸. 윤석열 너도 구해줄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불구속으로 받게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암시를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불구속 재판만 받는다면은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 그런 정신으로 이제 임할 것이다. 네네. 맞습니다. 이 진짜 부창부수 한번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그 대통령 배우자가 지금 피의자로 이렇게 출석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 그쵸. 포토라인에. 참 그러니까 일단은 특검은 뭐 거침없이 할 거라고는 봅니다만은 이제 그 김건희 구속 때쯤 되면은 또 모든 뉴스가 블랙홀처럼 그렇죠. 빨아들일 이거는 초대형 이것도 사안입니다. 이게 이제 체포 구속까지 가서 이걸 다투는 모습을 보여지고 이렇게 하면 또 윤석열 쪽에서 입장 나오고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뒤로 자빠지는 사람들 나올 거고 네. 그래서 또 월말에 이게 전당대회 때 또 핵폭탄으로 들어오고 아이고 이게 그냥 창창하게 지금 열려 있어요. 아 힘들어. 그래서 요새 그 김문수 캠프든 네. 저쪽 이제 당권 캠프들 있잖아요. 네. 뭐 안철수 뭐 재전을 잘 안 받아요. 하다가 별로 할 말도 없고 물어보는 게 족족 뭐 김건희가 구속되는 게 OX 하면 뭐 하실 거냐고. 내가 왜 그런 거 물어보냐. 네. 우리는 이미 절연했다 막 이러면서. 근데 난감하죠. 8월 22일쯤에 제가 봤을 때 아무튼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대요. 네. 제가 듣기로. 네. 뭐 네. 거의 뭐 어대김이란 얘기까지도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원사이드로 한 번에 이길 것이냐, 이제 말하자면 결선 투표 할 것이냐, 네. 요거만 남았대요, 사실은. 네. 50% 넘으면 바로 끝나니까. 저는 어쩌면 결선 투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지금 분위기로서는 그럴 가능성도 봐야 되는데 이제 정청래 대 그렇죠. 김문수 그렇죠. 이 메인 타이틀 매치가 9월 전국부터 시작되니까 네. 안 그래도 정청래 네. 당대표 네. 뭐 전당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 같아요? 아니, 오늘 그런데 일성이 장난 아니시던데. 워낙 세가지고 아니 뭐 전당대회 때부터 오늘 이제 저 방송법 통과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필버하고 있어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는데 뭐 저기 여야 관계는 없다. 내란 세력 응징만 있다.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집권 초기에 정말 세게 붙는 건 저도 정말 보다 처음 봐요. 야 이거 참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나 이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은 내란과 개혁에 관한 어떤 의제는 적절하게 세팅이 됐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제 정치가 이제 사라지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구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모든 그 하나의 당이나 세력을 싸잡아서 하지 말고 내란 세력과는 나는 끝까지 싸운다. 결연하다. 그러나 이제 뉘우치고 저기 국정을 위해서 협력하고 대화가 되는 분들이라면은 저기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저 테러를 열면서 어떤 압박을 해야지. 이게 9월 정기국회인데 이때 정치 자체가 실종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이제 이 국가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한 날개로는 개혁이고 한 날개로는 통합이라고 봐요. 두 개 중에 어떤 가치도 우리는 저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첫 번째 정기국회가 또 중요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개혁은 하되 왜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사람이 물러터지고 좀 내가 그쵸? 보니까 약간 평화주의자 같더라고. 네, 좀 좋은 게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정청래 대표하고는 색깔이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역할 분담을 하시라 이거 네. 역할 분담을. 맞아요. 그래서 언론 개혁, 검찰 개혁, 그다음에 또 사법 개혁 요 세 가지는 대표직을 걸고 세게 하시고 나가고 그 외에 민생 또 외교적인 거 관세도 있고 경제도 뭐 중요한 게 많은데 이런 건 원내대표가 하시고 이렇게 투트랙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청래 의원 어떻게? 저는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당 대표에 솔직히 61.74%라는 그렇죠.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득표율로 당선된 거는 정청래 의원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국민의힘 때문에 국민의힘 사정 때문에 이게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갔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윤석열이랑 계속 이렇게 가는 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정당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정당을 죽이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거나 좀 글쎄요, 뭐 혁신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이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혁신이 띄우면서 정신 차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사실 정청래 의원보다는 박찬대 의원이 저는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혁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완전 바로 깨지지 않았습니까? 날라갔죠. 전환길이 혁신하러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막 윤희석이 막 다구리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선명하게 국민들은 저쪽은 이렇게 정말 뭐 망할 힘도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당이 해체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당 내부에서도 막 나와요. 사실 홍준표는 당 내부는 이제 아니지만 그렇죠. 계속 내란당 해체되어야 된다. 네. 내란당 해체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홍준표가 경고도 했단 말이에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은 내란당 해체된다. 가만히 두겠냐. 막 이랬단 말이에요. 내란당을 뿌리 뽑겠다라는 그 슬로건을 걸고 당대표가 됐잖아요. 근데 당대표 되자마자 일단 내란당이랑 협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국민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당대표가 찍어준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에요. 자신이 내란당을 뿌리 뽑겠다 했으니 내란을 뿌리 뽑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정청래 의원을 찍어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제 언론에서 쫙 이제 동결된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107석이나 있는 107석 맞나요? 107석이나 있는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민주당이 독재 체제를 하겠다는 거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야당으로서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이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도 무조건 그 107명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의문이에요. 정청래 의원이 초반에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근데 당대표 되자마자 잠깐 그거는 좀 미루고 지금 우리나라 통합하겠다 이러면은 그렇죠. 난리 납니다. 특히 내가 보니까 민주당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심정이 있더라고요. 의원님 말씀 투트랙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그 특검 수사가 이제 돌아가는 와중에 전당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몇 가지 분기점이 있었는데 보면 막 김예성 이런 사람들 김건희 집사 도망가는데 법원이 영장 기각시켜. 그러니까요. 네. 도망가서 그 사람이 지금 와이프도 가 있고 돈을 46억 빼돌려서 튀려고 했는데 사후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기각시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보는 거야. 야 여기 경계에 넘지 마. 근데 그렇게 해서 여기는 상설특검이 아니잖아요. 네. 시한이 있는 특검이에요. 그 수사하지 말란 소리가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과잉 수사는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은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베트남 도망간 놈이 무슨 약자입니까? 베트남 살 돈 어디서 났어요 그 돈은. 이 사람 베트남 노동자가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 온 이 폭염에 정말 고생하는 베트남 노동자를 위해서 했을 때 영장 기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빵 하나 훔쳤을 때는 네. 야 굳이 이걸 구속 수사해야겠니?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윤석열 막 옷 벗고 막 들어놓고 그러니까요. 기각되지 김건희 머리 쓰고 있지 네. 하니까 민주당원들이 보니까 각성을 했더라고요. 이건 안 된다. 네. 이거는 그냥 애매하게 무슨 뭐 체면 차리고 뭐 차리고 하다가 이거 망하겠다 네. 잘못하면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됐다. 위원장이 사실은 네. 법사위원장 때 보여준 네. 모습들이 있거든. 네. 이게 뭐
유상범 의원이나 검사 출신들 있잖아요. 한 명 한 명 다 깨면서 앉으세요. 뭐 나가세요. 벽 보고 서 있어. 국회법 몇 조에 의하면 네. 법치주의를 이제 제대로 네. 세우면서 조금 투박할 수도 있죠. 네. 이제 그러면서 보여준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세계 특위 중에 언론 특위 네. 이걸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네. 언론 특위. 네, 언론 특위. 이게 뭐냐면 그 이제 검찰 개혁, 언론 특위 개혁, 그러니까 개혁위원회, 네. 언론개혁위원회 그리고 이제 사법개혁위원회인데 저 기사 하나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의원님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그 조선일보의 사과문이거든요. 일종의 해명문. 이게 이제 2009년에 나왔어요. 2008년 총선 앞두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정청래 의원이 그때 총선이 4월 9일인가 그랬어요. 네. 근데 4월 5, 6, 7, 8, 9일 동안에 문화일보랑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씁니다. 정청래 의원이 서교초등학교에 교감에게 네. 그 당시에 선거운동을 하러 들어가는데 네. 교감이 말렸다는 거야. 네. 여기는 뭐 학생들 있는 겁니다 했더니 막 실랑이를 하다가 정청래 의원이 감히 나한테 이러냐고 교감 너 모가지 잘라버리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고 문화일보와 조선일보가 연달아 대서특필. 4일 동안에 총선 난리가 4일 났죠. 앞두고 연타로 기사를 써요. 네. 사설에다가 한 10건씩 몰아 쓰거든요. 총 18건. 예. 네. 저거 나중에 네. 제보한 사람 있죠. 그 두 명이 한 명이 그 당시 국민의힘 한나라당 구의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명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내가 지연했다. 지어낸 말이다. 음성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고법에서 승소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이행 판결 나와가지고 조선일보하고 이제 문화일보 무릎 꿇습니다. 여기서 정청래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느낀데 저기 배지가 날아갔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빠르거든. 예. 그러니까. 저거 나중에 사과하면 뭐합니까? 의원님도 출마해 보셨지만 네. 사과 무슨 필요했어요? 선거 전에 사람 그 헌법 기간을 4일 정도 조져버리잖아요. 야 너 그때 횡령해서 100억 받았네? 난 아니라고 해. 근데 4일 동안 보수 언론, 거대 언론이 조져버려요. 그 배지 날아갑니다. 낙마했죠. 예. 네. 저때 강용석가 돼줘요. 강용석. 예. 가슴 심지어 아프네. 다른 놈도 아니고 강용석 아. 같아. 예. 예. 가슴 아프네.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이 저걸 겪으면서 뭐냐면 네. 언론 개혁해야 된다. 예. 그리고 언론 개혁 방식은 언론을 탄압하겠다는 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된다. 네. 이 얘기죠. 그랬더니 어제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셨잖아요. 그 유튜버들 가짜 유튜버들 가짜 뉴스 이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된다. 네, 돈을 많이 매겨서 이거를 구속시키고 뭐 하면 또 인권 탄압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청래 의원이 저 네. 주특기예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저걸 왜 당했냐 자기 주장에 의하면 그 당시 2008년에 왜 그러면 조선과 문화가 저 코 꼽아서 정청래를 주기로 했을까? 왜 이분이 그때 신문고지법 있죠. 네. 자전거 주지 마라고 문광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은 정청래 못 잡으면 죽는 거야 내가. 네. 나는 지금까지 자전거 팔아서 부스를 유지했는데 네, 그렇지. 자전거를 금지시키거든. 그럼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야. 그래서 정청래 낙마를 시켜요. 이게 정청래 맞아요. 의원 진짜 주장. 예전에 신문 구독하면은 뭐 선물 많이 줬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막 정말 말씀하신 그럼. 것처럼 자전거부터 네. 해가지고 뭐 별거 생필품 많이 줬죠. 그렇죠. 네. 아. 그런데 이제 방송법에서 좀 눈여겨 본 부분은 저는 그거예요. 이제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랑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요거.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올해가 2025년 아닙니까? 근데 2014년도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아이 그럼. 옛날부터. 그렇죠. 아니 문재인 정부 때도 저 집권할 때는 방송법 언론개혁 하겠다고 해놓고 5년간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수 정권 바뀌니까 MBC 사태 나고 뭐 맞아요. 또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가 이제 종사자들도 이제 그 과반수를 넘겨야지만 임명이 된다라는 것과 또 노사 동수 편성 위원회를 만들자 이거는 방송사 경영자의 경영 방침에 대한 자유의 침해다. 이제 아주 강하게 맞붙고 있는 의제예요. 그래서 언론인들이라면 이게 노사 동수 편성 위원회는 동의하실 텐데 방송 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내 회사야. 내 마음대로 편성해서 내 마음대로 보겠다는데. 그렇죠. 그런데 안 되죠. 예. 그런데 이게 종합 편성이라면 뉴스가 들어가잖아요. 뉴스가 들어간다면은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히 자신의 개인의 취향만 가질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를 노사 동수 해가지고 편성위원회를 꾸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방송이라는 게 기능적인 것을 살펴보면은 이게 방송 사주의 개인의 어떤 방송의 자유 이것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도라는 것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단순히 주관적 자유가 아니라 객관적 질서. 그죠. 공공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공공성 측면에서는 이게 단순히 자신의 그 방송 편성에 대한 자유만을 주장할 수가 없고 이걸 전부 다 운영하는 이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거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게 민주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세게 논의가 붙었던 건데 아직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과가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은 저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제 뭐 KBS라든지 뭐 EBS 그리고 이제 이사들을 이제 증언하는 문제 이런 거 하면은 오히려 정치권의 입김이 좀 약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사실은 여당 쪽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법안인데도 그렇죠. 지금은 예, 그렇죠. 사실은 굳이 정치권의 인기를 약하게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사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래된 문제고 네. 맞아요. 오랜 수건입니다. 검찰 개혁도 그렇고 이것도 언론 개혁도 그렇고 그동안에 역대 민주정부가 진즉했었어야 될 어떤 그것이 여태까지 미뤄졌는데 정청래 시대에 이거 매듭을 짓는다.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매듭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저는 매듭까지는 모르겠고 아주 큰 폭풍을 한번 불 거다. 아니 뭐 당연히 그렇겠죠. 예, 가만 안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죽술 때 저거 해야지. 맞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보니까 저쪽에 저항력이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해야 이 개혁은 되는 거 아닌가? 내년쯤 돼서 이거 한다고 꺼내면은 더 힘들 것 같은데. 힘들어요. 못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폭풍처럼 네. 추석 전에 이 3대 개혁을 이루겠다는 말은 민주당원들에게는 굉장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아니, 유튜버 가짜 뉴스 전하는 유튜버들에 대해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했지만 꼭 징벌적이지 않더라도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민사소송. 예, 민사소송이라는 게 하기가 귀찮고 이게 번거롭다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이게 꼭 징벌적이지 않더라도 그죠. 적정한 손해배상 예를 들면 댓글 같은 경우는 뭐 한 건 이렇게 한 건이 아니라 댓글 같은 경우 작성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하고 이런 경우 한 뭐 50만 원 정도 선에서 민사소송 이렇게 뭐 제기한다고 치면은 그런 50만 원에도 굉장히 공수를 찝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허리를 굽히고 다녀요 법원에서 죄송하다면서. 네, 여기서는 까불다가 이제 50만 원 받으면 이게 징벌이야 생각하는 거죠. 예. 억 단위도 아닌데. 네, 커뮤니티에서 신나게 그냥 엄청 독한 말로 한 사람을 완전 인격을 완전 말살시키는 공격을 하다가 이제 법원에 직접 출소하니까 이제 이것도 민사법원이에요. 형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납작 이렇게 기어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이제 제 친구들이 주변에 왕왕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니 이럴 거면은 그렇게까지 기세가 좋던 그 모습은 뭐야? 막 이러면서.